이 영상의 길이는 약 38분 정도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영상의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하여 나오는 설명란에서 다시 한 번 더 더보기를 터치하여 화면을 펼치면 타임스탬프로서 나누어 놓은 챕터가 있습니다. 이 타임스탬프를 터치하면 보고 싶은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반야심경을 해설하는 5번째 영상으로서 조겨놓은 계공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번뇌와 망상, 그리고 습기가 일으키는 생리적, 심리적 불편함이나 고통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말고 그냥 진득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 공성의 언저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는 매우 길게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하게끔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보일수록 우리 중생들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는 불편한 진실 또한 엄연히 존재하기에 잠옷, 영상이 길어졌음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해설하면서 첫째 영상에서는 경전의 이름을 개괄적으로 풀이하였고 둘째 영상에서는 경전 이름 가운데 마하바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셋째 영상에서는 관자재 보살의 의미를 대자비와 발심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영상에서는 행심반야바라밀다를 능엄경에서 상중하 근기로 나누어 수행하는 금강반야바라밀 말씀과 관련지어 해설하였습니다. 이제 조겨놓은 계공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가 학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늘 결과를 원인으로 잘못 생각한다. 부처님, 보살, 아라한들이 성취한 결과를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말인데 반야심경에 조겨놓은 계공 또한 이처럼 결과와 원인을 바꾸어 해설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야심경이 실상반야를 설하고 있다는 것은 앞의 영상에서 이미 알아보았듯이 오온계공, 즉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색수상행식의 실상은 모두 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실상반야를 증득한 관자재 보살에게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 중생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오온은 단 한 번도 공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을 좀 공부했으니 입으로야 공이라며 중얼거리지만 실제로 벽을 뚫고 옆방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작 감기 기운조차 공으로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 조겨놓은 계공이라는 구절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상반야로서의 해석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은 실상입니다. 관자재 보살이기에 늘 실상을 조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계반야로서의 해석입니다. 경험세계에서 오온은 공하지 않습니다. 중생이기에 늘 실상을 조견하지 않습니다. 조겨놓은 계공 구절에 대하여 증득하지 못한 우리들이 만약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증험하지 못했으면서 관자재 보살의 증과를 갖고 와서 마치 자기 것처럼 말을 한 망어입니다. 심지어 성인의 과위를 증득했다면서 대망어를 나불대는 증상만이라면 무간지옥이 그의 눈앞에 있어요. 그래요. 우리 수행자들에게 조겨놓은 계공 문장에 띄어 읽기는 조견 오온 계공이 아니라 조겨놓은 계공이라야 합니다. 조견 오온 계공은 실상반야를 증득한 관자재 보살에게 오온의 실상이 그대로 공으로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조겨놓은 계공은 열심히 오온을 조견하는 수행을 하면 마침내 나에게 오온이 공으로 되는 경계가 나타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공성의 언저리를 경험한 오온의 경계가 그렇다는 것이지 반야를 증득하여 오온의 실상이 드러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조겨놓은이라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공부에 앞서 견지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학을 배워야 하는데 각종 논서는 오직 참고서 정도로만 삼고 기본 교과서에 해당하는 불경 자체를 읽어야 합니다. 특히 경계반야를 비롯한 수준 과정에 대한 것은 능엄경만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겨놓은의 해설에는 능엄경의 말씀이 많이 등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겨놓은 계공. 오온을 비추어 보기만 하면 곧 공이 됩니다. 그렇긴 해도 오온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며
비추어 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뚜렷이 알지 못하는 수행자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이고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합니다. 조겨놓은 수행법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온이라는 글자를 오음으로 바꿔야 수행이 제대로 됩니다. 둘째, 조견의 주어, 즉 누가 비추어 본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견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온. 오온이라는 표현은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그렇다는 뜻일 뿐, 만약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왜 오온을 조견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조견하면 왜 공이 되는지, 아울러 그렇게 공이 된 오온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등을 반문하면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온갖 학술적 이치와 이론을 갖고 와서 여러분이 무식하다며 비아냥거릴 것이고, 선승들은 공안을 뒤적이며 옛일에 대하여 잔뜩 논편부터 시작하다가 어쩌면 끝내 헐 또는 갈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세고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수오는 생리적 감각작용입니다. 상오는 심리적 지각작용입니다. 행오는 의지와 욕구의 발현입니다. 식오는 식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만약 어떤 수행자가 오온을 이렇게 이해하였다면 그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몸, 즉 세곤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옛적이 아니라도 요즘도 어떤 수행자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없애려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 중에 치가 제일 심각해요. 견지가 보잘것없는 수행자는 수온이 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불에 데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을 가리켜 수온이 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는 이미 화상전문병원에서 온몸이 붕대로 쌓여 있을 겁니다. 상온, 행온, 식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견지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는 이것을 공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냥 말장난하다가 작으면 개인적 일탈에 그치지만 크게 비화되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른바 사이비 교주가 되어 결국 올바르게 수행하여 오온이 공하다는 경계를 경험하려면 오온이 아니라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오음에 대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어디까지 얼마큼 여러분에게 오음을 설명할까 고민입니다. 능엄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요. 앞서 말했듯이 먼저 오온이라는 명칭을 오음으로 바꿔야 비로소 공부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능엄경의 말씀에 의하면 오온이 반야를 덮고 가림으로 오음이라고 해요. 오온이라는 무더기에 있는 그 무언가가 반야에게 그늘을 들이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오음과 관련하여 능엄경에서는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사수도분에서는 대승기실론의 삼세육추와 관련지어 5가지 탁함의 이치를 해석하면서 어떤 상태가 오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8 아래야 식의 미세정상이 반야를 덮고 가리기 때문에 식온을 식음이라 하였고, 아울러 반야를 교란시킴으로 명탁이라고 했습니다. 제7 말라 식의 유음망상이 반야를 덮고 가리기 때문에 행온을 행음이라 하였고, 아울러 반야를 교란시킴으로 중생탁이라고 했어요. 제6 의식의 융통망상이 반야를 덮고 가리기 때문에 상온을 상음이라 하였고, 아울러 반야를 교란시킴으로 번뇌탁이라고 했습니다. 전오식의 허명망상이 반야를 덮고 가리기 때문에 수온을 수음이라 하였고, 아울러 반야를 교란시킴으로 겸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나 3명의 식에 있는 견고망상이 반야를 덮고 가리기 때문에 세곤을 세금이라 하였고, 아울러 반야를 교란시킴으로 겁탁이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오온이 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오온이 오음으로써 작용하면서 제각각의 망상 때문에 반야가 덮이고 가려졌으며 탁함 때문에 반야가 교란되었으니 바로 이런 5가지의 망상과 5가지의 탁함에서 해탈해야만 반야가 드러납니다. 즉 공성이 나타납니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오탁을 법화경에서 말하는 오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화경의 오탁은 결과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능엄경의 오탁은 원인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이때의 원인이라는 것은 묘각명심에 갑자기 허망한 미혹이 일어나서 맑음을 흔들어 탁함을 이루게 한 바로 그 5개의 망상과 5개의 탁함을 가리킵니다. 묘각명심은 작용으로 보면 연을 오묘하게 따르고 본체로서 보면
늘 밝은 열애장을 뜻합니다. 아마 짐작컨대 여러분들은 5개의 망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할 겁니다. 아니,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5가지 망상 모두를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어요. 다만 혹시 문자에 매몰되어 잘못 이해할까봐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오식의 허명망상이라는 표현에서 허명을 텅 비고 밝음이라고 좋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왜 망상이라는 글자와 함께 있겠어요? 허명은 쓸데없이 알아내려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전오식과 관련하여 눈으로 무언가를 봤을 때 저게 뭐지? 하면서 더 알아내려는 심리작용이 바로 허명망상입니다. 귀, 코, 혀, 몸 또한 맞닥뜨리는 소리, 향, 맛, 접촉 대상에 대하여 눈과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망상을 일으켜서 반야를 덮고 가립니다. 전오식에서의 견탁이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견해가 탁하다는 뜻인데요. 우리들이 평소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전오식이 끄집어내요. 아르마리를 작동시키니 반야로 가는 견지가 탁해집니다. 나머지 4개의 탁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짐작해보세요. 한편 법화경에서 말하는 오타각세에 대한 설명은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 영상에서는 생략합니다. 오음에 관한 능엄경에서의 2번째 접근은 권십에 나오는 50종류의 마구니 경계입니다. 이에 의하면 오음의 영역을 구우라고 해서 세금구우부터 시금구우까지 5개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오음 영역마다 10개씩 모두 합치면 50가지의 마구니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구니 경계라고 하니 자못살벌하면서도 행여 수행 중에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만 경전의 말씀대로 잘 따라오면 별 탈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그동안 잘해오다가 옆으로 새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단한 경지에 올라서 성인의 증과를 성취했다고 자뻑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류의 수행자는 오래지 않아 살아서는 관제수를 당하여 옥살이를 하고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마경, 즉 마구니 경계를 자세히 분별하여 사특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깊이 방어하라는 취지에서 50종 마구니 경계를 설한 겁니다. 한편 이러한 50종류의 마구니 경계가 원래는 50종류의 오음구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수행을 하면서 50가지의 경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정 중에 이런 경계가 앞에 나타나지 않는 수행자는 자신의 근이 이미 파괴되어 하근기의 몸이거나 그 밖에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먼저 몸을 구호하고 보익해야 합니다. 구호와 보익에 대해선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정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무덤덤하게 수행에 정진하면 그냥 각각의 구호를 지나갈 뿐 그 경계가 마구니 경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능엄경에서 찾아봐도 되지만 제가 영상에서 50종류의 마구니 경계를 연재하고 있으니 그 영상을 보시는 편이 더 나을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50개 항목 중에서 세금영역 10개, 수음영역 10개 모두 합쳐서 20몇 개의 영상을 쇼츠 위주로 올려놓았으니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오음에 관한 능엄경에서의 3번째 접근은 권십에 나오는 오음해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 먼저 오음 각각에 있는 5가지의 망상에 관하여 무지무지하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이처럼 한량없는데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오음망상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음을 없애는 순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혹자는 도노돈수를 말하지만 부디 스스로 증상만이진 않을까 돌아보길 바랍니다. 먼저 능엄경 원문을 게재합니다. 이러한 오음의 근원이 겹겹이 쌓여 생겨난 것이니 오음이 생겨나는 것은 식음부터 생겨서 세금까지 순차적으로 생기고 오음이 없어지는 것은 세금부터 없어지면서 식음까지 순차적으로 없어지니라. 이치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서 깨달으면 곧 미혹함이 모두 사라지지만 현상은 단박에 제거되지 않으니 단계에 따라 차례차례로 수도하면서 없어지느니라. 위 구절을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도노점수를 말씀하셨어요. 도를 깨닫는 견도는 인연에 의하여 별안간 성취할 수도 있지만
사, 즉 온갖 번뇌와 습기는 오랜 기간 용맹정진하는 수도 과정에서 서서히 벗겨집니다. 이처럼 오메탈의 수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닦아갈 항목은 세금이며 이어서 수음, 상음, 행음이고 마지막으로 식음에서 벗어납니다. 즉 수행으로서 가장 먼저 세금이 공하고 이어서 수음, 상음, 행음이 공하며 마지막으로 식음이 공한 경계를 접하고 나아가 오음이 모두 공하게 되어 결국에는 오운이 공한 실상반야를 증득합니다. 이러한 수도 과정 중에 50종류의 구우와 마군이 경계가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능엄경 권팔에 있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공부를 거치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과위를 성취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중에 초보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례를 밟아 오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벗어나야 하는 첫째 대상이 바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금구우에서의 10가지 경계가 모두 나타났으면 세금의 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능엄경에서는 세금이 다했다는 의미로서 세금진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때 성인의 과위를 증득했노라 자뻑하면 비록 세금에서 해탈했을지라도 그 수행자는 마군이 권속이 됩니다. 선정 가운데 10가지의 세금구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수행자가 세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간혹 아니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을 증득했다고 공을 보았다고 떠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참선이랍시고 앉아있지만 몸뚱이 하나 어쩌지 못해 허리를 돌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얼굴 이곳저곳이 간지러워 긁어댄다면 공의 언저리는커녕 세금의 견고망상과 겁탁의 허덕이는 불쌍한 중생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맨날 똥만 싸대는 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서 멋있어 보이는 어떤 공안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거드름 피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세금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에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조견 비추어 본다. 바로 이 구절대로 하면 됩니다. 조견. 조견하는 그 첫째 대상은 세금입니다. 오음을 없애는 것은 세금부터 없애라고 능엄경에서 말했으니까요. 나의 몸이 세금인 건 그렇다 쳐도 형체로서의 바깥 사물은 세금이 아니고 세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유심조이니까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세요. 세금을 조견한다는 것을 능엄경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세금의 견고망상과 겁탁을 조견하는 일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곤까지 조견하겠지만 2단계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가리켜 조견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조견이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도교 상청파의 핵심 경전인 황정경에서는 우리 몸속 장기들의 모습과 색상, 기능뿐만 아니라 화려한 모습의 여러 신들을 묘사하였는 바 이러한 시각화를 위하여 했던 수련법이 존심법입니다. 이 수련법은 노자 하상공 장구, 태평경, 기타 도교 서적들에서 보이는 존사법, 내시법 등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황정경에 의하면 수련자가 황정경을 암송하고 고유의 신의 이름, 몸속의 장기, 그 장기를 담당하는 신의 형상, 옷 색깔, 거처하는 곳과 기능을 생각하여 신령에 감통하고 장부를 편안하게 하며 형과 신이 서로 지키게 하는 것이 존심법이며 이러한 수련의 목적은 수명을 연장하고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존사법, 존상법, 존심법, 내시법 등등 일체의 도교적 수련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 수련법으로는 성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도라고 합니다. 불경에서 일반적으로 중생을 6갈래로 나누는 것과 달리 능엄경에서는 천인과 인간 사이에 신선을 포함하여 칠치 중생으로 나누면서 신선의 수행법 10가지 모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외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조견과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수시반청, 회광반조, 일념회기, 정법안장, 반문문성. 그 밖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 정도면 조견을 이해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시반청. 보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듣는 것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보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한다면 그저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으면 되겠네요. 진정 그렇게 하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조견을 하면, 비추어 보기만 하면 오음과 관련된 번뇌와 습기, 망상과 탁함이 곧 사라져 공이 된다는 반야심경의 취지를 생각하면 눈과 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수시반청을 쉽게 이해하려면 소닥 보듯 한다 라는 표현을 떠올리면 됩니다.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환영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으면 그 손님은 머지않아 떠나갑니다. 번뇌, 습기, 망상, 탁함 이런 것은 모두 손님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객진번뇌라는 멋들어진 표현을 썼어요. 나의 눈앞에 절세미인이 있어도 침샘을 자극할 만한 오마카세 요리가 나와도 나의 눈동자와 나의 코와 나의 혀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수시반청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견과 관련하여 수시반청이라는 수련은 왜 해야 할까요? 기미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미일까요? 능엄경에서 말하는 대력배구, 즉 금강반야가 드러나면서 작용하려는 기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반야를 덮고 가리며 교란했던 망상과 탁함, 번뇌와 습기가 서서히 제거되려는 기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시반청이 제대로 되려면 마음을 미리 항복받았어야 합니다.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유교경전 대학과 대학장구 전 7장에서는 정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하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일러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는 데 있다고 한다. 위 구절을 보면 정심의 발을 정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 무엇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강경 제7품 무등무설분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체의 성현은 모두 무의를 법으로 삼으나 차별이 있다. 사이비가 아닌 이상 종교의 진리는 모두 옳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근기, 의보, 정보에 따라서 도를 증득하는 정도의 얕고 깊음의 차이가 있고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수시반청을 해야 반야심경의 조견일까를 설명하려고 금강경과 대학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학인들께서 얼마큼 이해하였는가는 의상대사의 법성계에서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이익을 가져간다고 했듯이 부처님의 법이 비록 무의일지라도 그 가르침은 학인들 각각 차별적으로 스며듭니다. 회광반조.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순간 잠시 의식이 또렷해지거나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지라고 하며 특히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 사망 직전에 의식이 명확하게 돌아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양권에서는 회광반조라고 하지만 이 말은 원래 불교 선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외부의 대상에 흩어지려는 마음을 돌려 자신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 대단히 멋있는 말인 듯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고 요청하면 10중 8구는 거시기 어쩌고저쩌고 하며 수작부리는 거간꾼처럼 변죽만 칩니다. 회광반조라는 표현은 마음이 외부 대상으로 향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수시반청과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다만 거두어들이고 돌이킨 시선을 다시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비춘다는 점에서 반야심경에 있는 조견에 좀 더 가까운 의미일 것 같지만 회광반조와 수시반청 수련을 직접 해보면 그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수시반청이 잘 되었다면 거두어들인 시각과 청각을 대신하여 뭔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나의 내면 깊숙한 어딘가에서 마치 소설에서의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하여 회광반조 또한 잘 되었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때가 되면 연극무대에 배우도 없고 관객도 없고 불 꺼진 깜깜한 공간이 덩그렇게 나타나는데 잠옷, 공포가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더 쇼우 머스트 고온이라는 말처럼 반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칠흑처럼 어두운 2단계를 넘어가면서
비로소 저 멀리 어디선가 한 점의 빛이 보이는데 내가 그 빛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바로 그 빛인지 알쏭달쏭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내 자신이 인지하고 있으니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물리적으로 나 자신의 몸뚱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빛만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때의 빛은 다름 아니라 나의 본성이 갖고 있는 본래의 밝음이며 반야의 빛이고 능엄경의 표현을 빌리면 태력배구입니다. 즉 회광반조에서의 반조를 제대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결국 회광반조 수행에서의 광, 즉 빛은 밝음, 깨어있음식의 좋은 의미로서 사용된 용어가 아니고 어둡고 희미한 주변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허둥지둥 비추는 서치라이트와 같은 것이며 즉 돌이킴이라는 것은 그 서치라이트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아직 서치라이트를 없애는 데까진 이르지 못해요. 한편 회광반조에서의 반조, 즉 돌이켜 비춘다는 것에 대하여 불법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는 사람이면 자신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반조를 성찰로 풀이하고 그 반조 행위의 대상 목적물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앞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 같은 중생들이 늘 하는 전도된 행위, 즉 결과를 갖고서 원인으로 삼는다는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전도된 행위에 해당할까요? 여러분은 관자재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근기라고 생각할지라도 또한 어쩌면 정말 상근기일지라도 아직은 관자재보살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본성을 깊이 성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성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 문자 나부랭이 몇 개로 가늠이나 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본성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미 견성한 것인데 또다시 성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무엇인지 아직 증득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반조의 의미는 발동을 멈춘다는 뜻으로서의 회광수행에 이어지는 두 번째의 수행 과정입니다. 회광과 반조 사이의 시간 간격은 상중하 근기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회광과 반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조 수행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요히 앉아 명상을 하다가 시간이 꽤 지나면 사람의 병증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컨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때 허리가 왜 아픈지, 허리 중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아픈지 이런저런 추측을 하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행위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회광수행입니다. 이어서 그냥 나의 허리가 아픈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반조수행입니다. 나의 몸은 연극무대이고 허리는 배우이며 아픈 증상은 그 배우의 연기입니다. 나 자신은 관객으로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견도하지 못했으니 아직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닙니다. 배우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저렇게 허리가 아프다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관객에게 깜빡 일어나지만 아니야, 이건 연극이잖아 라는 각성이 들면서 다시 배우의 몸짓을 지켜보는 보통의 관객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관객인 나는 배우의 연기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나의 못생긴 얼굴을 부모 탓으로 돌리면서 부모를 향한 무지막지한 원망, 즉 견고망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런 망상을 지켜봅니다. 나의 못생긴 얼굴이 부모의 어떤 부분을 물려받아서인지 이리저리 훑어보고 알아내려는 아르마리, 즉 허명망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망상을 지켜봅니다. 나의 못생긴 얼굴을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고치려는 생각에 온갖 화장품과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하려는 임기응변, 즉 융통망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망상을 지켜봅니다. 나의 못생긴 얼굴에 대하여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저 깊은 어디선가 그래, 너는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낫다는 환청, 즉 유은망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망상을 지켜봅니다. 나의 못생긴 얼굴보다는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싫어지면서
우주를 떠도는 먼지가 되고 싶다는 바램, 즉 미세정상이라는 망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망상을 지켜봅니다. 이처럼 마음속을 맴도는 일체의 망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면 어느 순간 그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매우 영명해서 망상이 떠오르고 사라지며 변화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광반조에서의 반조를 하면, 즉 수행자가 자신의 외면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망상과 허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신압으로 우리의 본성이 발현되면서 그 망상을 조견합니다. 본성으로부터 조견을 당한 망상과 탁함은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듯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망이 사라지면 오음에서 벗어나면서 진이 드러납니다. 원래부터 내게 있었지만 그동안 덮이고 가리고 흔들렸던 금강반야가 나타납니다. 능엄경의 표현으로 하면 대력배구가 나타나 푸짐하게 한바탕 똥을 싸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광은 외부 대상에 대한 호기심 천국 상황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반조는 쉼없이 일어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함, 그리고 망상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나의 의식으로서 본성을 성찰하는 게 아닙니다. 제육의식은 본성을 성찰할 수 없으니까요.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마침내 나의 의식과 무관하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생리적,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함, 그리고 망상을 환하게 비추어 이것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반조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반야가 빛을 발하는 상황이며 반야심경에서의 조견입니다. 일념회귀. 한문이 다 그렇지만 불법, 특히 선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문은 어떻게 띄어 읽는가에 따라 뜻이 크게 달라지는데, 일념회귀라는 표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첫째, 한 생각을 돌이킨다. 둘째, 자성으로 돌아간다. 셋째, 찰나의 기미를 돌이킨다. 일념을 한 생각이라고 풀이하고 회귀를 돌이킨다로 풀이하면 이때의 일념회귀는 앞서 살펴보았던 수시반청과 비슷하고 또한 회광반조에서의 회광과도 비슷한 용법입니다. 일념을 가리켜 자성을 깨닫는 주체라고 해석하면 회귀는 그러한 자성으로 돌아가려는 성찰이 될 것이니 회광반조에서의 반조와 비슷합니다. 일념을 찰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하면 회귀는 글자 그대로 기미를 돌이킨다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의 세 가지 해석이 다 맞지만 구체적으로 수중을 하려는 우리 학인들에게는 능엄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 번째의 해석이 가장 시의적절합니다. 과연 일념회귀라는 표현은 어느 곳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일까요? 달마대사께서는 제자인 해가에게 법을 전하는 개송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이 법을 드러내되 깨닫지 못한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들도 한 생각에 기틀을 돌이키면 곧 본래 얻은 것과 같으리라. 보조국사 진울조사께서 지으신 수심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묻는다. 어떤 방편을 써야 일념회귀하여 자기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답한다. 단지 너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것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없다고 여기면서 다시 그 눈을 직접 구해서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하여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 안다면 곧 그 눈을 보는 것이 된다. 다시는 구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으랴. 자신의 신령스러운 암도 또한 이와 같다.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고자 하는가? 만약 알기를 구한다면 마침내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모른다는 것만을 똑똑히 알면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달마대사의 말씀과 진울대사 수심결의 취지를 생각하면 무슨 대단한 방편을 쓰지 않고도 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성은 매우 짧은 찰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념회귀에서의 일념은 매우 짧은 시간, 찰나, 단박에, 별안간, 갑자기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 방법이라야 능엄경의 말씀처럼 이치는 도노한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정령 일념회귀와 반야심경의 조견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일념이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남은 것은 회귀인데, 이 글자에서 기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수행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기자를 틀이라고 해석하면 이는 곧 불성이고 불종자이며 금강반야가 되니 중생이 본래의 틀로 돌아가는 것이 회귀이고, 이러한 회귀가 찰나의 한순간에 일념에 가능하므로 틀로서의 기는 도노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기자를 낌새, 조짐이라고 해석하면 당연히 기다림이라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쯤 낌새가 있는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낌새가 오면 그것에 응하는 것이 회귀입니다. 열반경에서 말하는 시절인연과 능엄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항복받은 후 기미를 기다린다 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금강반야바람일 수행에 착수하는 것이 회귀입니다. 기자를 틀이라고 해석하면서 반야심경의 조견과 연결시키면 망상을 없애지 않고 비추어 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인연에 의하여 문득 불성이라는 본래의 틀이 나타나 견성, 견도한다는 것이 회귀입니다. 기자를 낌새, 조짐이라고 해석하면 상근기의 수행자가 마음을 항복받고 불법에 합당하게 용맹정진하면 저절로 참된 호흡이 안정되면서 대력배구가 왕성하게 똥을 싸고 이어서 눈앞에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번쩍이는 빛이 3번 나타나는데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능엄경에서는 경안관조라고 하는 바, 이것이 곧 반야심경에서의 조견이고, 이러한 조견은 서서히 닦아가는 점수 과정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념회귀를 도노와 점수 두 가지 측면에서 반야심경의 조견과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법안장과 능엄경의 반문문성, 능소미분까지 다루면서 반야심경의 조견을 설명하려 했으나 이미 영상 분량이 너무 커져서 안타깝지만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견오온을 하여 그 오음이 개공된다는 것은 성인의 과위를 증득하지 못한 수행자에겐 진공이 아니라 가공 또는 편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 정도에만 이르러도 대단한 수준이지만 선정을 마치니 공이 사라졌다면 그러한 공은 가공도 아니요 편공도 아니며 단지 공의 언저리를 잠시 맛본 경계에 불과하거나 좀 더 큰 망상일 따름입니다. 이제 조견오온, 개공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관자재보살이 되어 조견, 오온 개공의 실상에서 유의자적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